야, 너 그 집 얘기 들었어? 왜 또 뭐 있었대? 아니, 얼마 전에 외제차 샀다고 자랑하던 그 아저씨 강도 들었대. 헉, 진짜. 누구한테? 평소에 같이 골프 치던 지인이라더라. 이 대화를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뉴스에서 또는 지인들 모임에서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을 자랑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그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흔 이후 사람 공부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돈은 모을 땐 피땀이고, 지킬 땐 인내고, 잃을 땐 순식간이다. 이 말 들어보셨나요? 예부터 어르신들은 돈은 벌 땐 어려워도 지킬 땐 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요즘처럼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고 모든 게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는 시대에는 이 말이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예전에는 말이죠.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걸 자랑하는 건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저 집은 조용하지만 잘 산대. 돈 있는 집인데 절대 그런 티 안 낸다더라. 이게 칭찬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SNS만 열면 자랑이 넘쳐납니다.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누구나 자신의 삶을 찍고 올리고 좋아요와 댓글로 평가받는 세상입니다. 어디를 갔는지, 무슨 차를 타는지, 어떤 옷을 입고, 무슨 음식을 먹는지, 어떤 호텔, 어떤 병원, 어떤 백화점에 갔는지를 다 공유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심지어 오늘 통장 잔고 찍어봤어요 하며 계좌 인증까지 하는 사람들. 누군가는 그걸 보며 아, 멋지다, 대단하다 하며 감탄하겠지만 그걸 보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 자랑이 범죄 계획서로 읽힐 수 있습니다. 한 범죄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강도나 사기범들은 피해자 탐색을 SNS에서 시작합니다. 직접 훔칠 필요도 없어요. 누가 어디 사는지, 뭘 가졌는지, 어떻게 사는지를 그 사람이 직접 올려주고 있으니까요. 놀랍지 않나요? 과거엔 범죄자가 피해자의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일주일, 열흘을 따라다니며 조사했다면 지금은 휴대폰 하나면 그 정보가 다 보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나는 SNS 안 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대신 정보를 흘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립니다. 이번 설엔 부모님 댁에 갑니다. 요즘 노후 생활 걱정 없으시죠? 전원주택에서 바베큐도 하고 아버지의 자가용은 여전히 벤츠. 이 글을 읽은 누군가는 오, 저 집은 돈이 좀 있네. 경기도 어디쯤 사나 보자. 전원주택, 벤츠. 그렇게 정보가 수집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자랑이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랑이 위험을 부를 확률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특히 중장년, 시니어 세대는 사회적 관계망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기존 지인이라 생각하고 쉽게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뭘 가졌는지, 내 집이 어떤지, 연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나를 노려보세요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어르신들은 돈은 말없이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하셨습니다. 있는 집일수록 조용하다. 잘 사는 집일수록 티를 안 낸다. 진짜 부자는 말이 없어. 이런 말들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혹시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굳이 말하고 있진 않았는가? 내 자랑이 누군가에겐 부러움이 아니라 불편함일 수 있지 않은가? 혹시 나도, 내 가족도
위험을 스스로 노출하고 있진 않은가. 우리는 조심해서 손해볼 것 하나 없습니다. 돈을 자랑하는 순간, 그건 재산이 아니라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말을 줄이고 겸손을 익히고 보여주는 대신 지키는 삶을 택해야 할 때입니다. 경기도의 한 중소도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지역에서 박아무개 씨는 꽤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나이는 60을 조금 넘긴 중반. 그가 운영하는 금속 가공 공장은 작은 규모였지만 기술 하나만큼은 지역에서 손꼽히는 수준이었죠. 30년 넘게 성실하게 공장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온 사람. 직원들 월급은 단 한 번도 밀린 적이 없고 거래처 신뢰도 두터웠습니다. 박 씨는 그렇게 묵묵히 살아왔고 어느새 꽤 많은 자산을 쌓아 올렸습니다. 공장 부지와 인근 땅, 주택 여러 채,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임대 수익. 그의 통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두툼해졌고 주변에서도 박 사장은 이제 다 이룬 사람이지 하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박 씨가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가 처음 자랑을 시작한 건 소소한 이야기에서였습니다. 공장을 운영하며 30년 넘게 악착같이 일했고 마침내 수입도 안정되고 삶의 여유가 생기면서 자연스레 나오는 말들이었죠. 이번에 벤츠 하나 뽑았어요. 실내 가죽이 끝내줍니다. 한번 태워드릴까요? 이런 말은 초반엔 듣는 사람도 흐뭇했습니다. 아, 저 형님도 고생 끝에 드디어 보상 받는구나. 함께 늙어가는 친구들, 사업 동료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한 잔 술이 오가고 웃으며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말이 별표 단순한 소식에서 반복되는 패턴 별표 이 되기 시작하면서 생겼습니다. 어느 모임이든 박 씨가 앉아있는 자리에선 자랑이 빠지질 않았습니다. 아파트 전세 2채 돌리는데 한 달에 900은 그냥 들어와요. 통장 좀 보세요. 이번 달 이자만 해도 이 정도는 나옵니다. 서울에도 오피스텔 하나 있어요. 거긴 애들 쓰라고 놔뒀죠. 술자리가 시작되면 다른 사람들은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꺼냈지만 박 씨가 입을 열면 모든 화제는 별표 돈과 성공 별표로 기결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골프 모임은 자랑의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박 씨는 골프를 단순한 운동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는 일종의 쇼케이스로 활용했죠. 이 골프장 그린피가 25만 원이죠? 근데 이런 데서 쳐야 실력이 느는 겁니다. 형님들, 장비 좀 바꾸셔야겠어요. 제가 쓰는 이 드라이버, 수입 제품입니다. 처음엔 다른 회원들이 형님 멋지십니다 하고 맞장구 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한 눈빛과 피로한 표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모임이 끝난 뒤에도 자랑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한 집, 사진 한번 보실래요? 손주 결혼한다고 예물로 금 한 덩이 해줬습니다. 요즘은 이 정도는 기본이잖아요. 그는 마치 자랑하지 않으면 자신이 무시당할까 봐 두려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늘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듯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감보단 과시로 채워졌습니다. 이런 박 씨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속마음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사람은 참 좋은데 말이 너무 많아. 가면 기분 좋게 시작해서 돌아올 땐 마음이 좀 씁쓸해. 나도 열심히 살았지만 괜히 내가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어. 어느새 사람들은 박 씨의 자랑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와의 대화는 자존감을 갉아먹는 시간처럼 느껴졌고 관계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무서운 건 박 씨는 자신이 그렇게까지 변하고 있다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겉으론 웃고 있었지만 속으론 하나둘씩 멀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여전히 자랑이 자신의 위치를 지켜주는 것이라 믿었지만 그 자랑은 오히려 자신을 고립시키고 타깃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랑 속에는 그를 노리고 있던 누군가가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의 뒷말은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아니, 왜 자꾸 저렇게 통장 보여주고 그래? 형님 좋으신 분인데 저러다 안 좋은 일 생기는 거 아냐? 진짜 부자들은 조용히 사는 법인데. 누군가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누군가는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특히 박 씨는 평소 자신이 사는 집의 구조, 현금이 있는 위치, CCTV 설치 유무까지도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우리 집 2층에 방 하나 남았어요. 거기 금고 하나 있는데 요즘은 현금도 좀 넣어두죠. 은행보다 마음이 편해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 중 하나가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땐 농담처럼 들었어요. 설마 진짜 그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죠. 2022년 10월, 갑작스럽게 찾아온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밤, 경기도 외곽의 한 조용한 주택가. 그날도 박 씨는 혼자였습니다. 아내는 몇 해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서울에서 직장과 가정을 꾸려 따로 살고 있었죠. 박 씨는 넓고 조용한 2층 단독주택에 홀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이었지만 그날따라 박 씨는 TV를 틀어두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엔 반쯤 비워진 맥주잔, 그리고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단톡방에서 대화를 주고받으며 나도 주말엔 제주도 좀 다녀와야겠네 라고 웃고 있었죠. 그러나 그때 박 씨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의 자랑을 늘 곁에서 듣고 있던 지인이 이미 몇 시간 전부터 그의 집 근처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을. 밤 10시 40분경 두 남성은 집 뒤편 담장을 조심스레 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둠에 숨은 채 집 안으로 향했습니다. 그중 한 명, 주범은 박 씨와 평소 골프를 함께 쳤던 사람. 술자리에 여러 번 참석했고 박 씨 집에도 초대받아 다녀간 적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현관 비밀번호조차 알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자랑하듯 이야기하던 디지털 도어락. 그 비밀번호가 바로 그 사람의 생일이었다는 걸 그는 이미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집 내부로 침입한 그들은 직접 대면을 피하려 했지만 거실에 앉아있던 박 씨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누구야? 박 씨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뒤에서 따라 들어온 또 다른 공범이 박 씨의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졌고 박 씨는 고함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인이었던 범인은 박 씨를 제압하면서 형님, 조용히 계세요. 돈만 있으면 돼요. 라고 말했지만 그 대화는 곧 갈등으로 번졌고 결국 박 씨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응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가 박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과다출혈로 인해 몇 시간 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보도되자 지역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소 그렇게 인심 좋고 사람 좋아 보이던 분이 그 골프 치던 친구가 범인이라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범인의 진술 내용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중 주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돈이 부러웠어요. 솔직히 저는 힘들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너무 쉽게 말하더라고요. 아파트가 몇 채니, 이자가 얼마니, 계속 듣다 보니까 얄미웠어요. 저 돈 나 같은 사람한테 한 푼 줄 것도 아니면서 왜 자랑하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그냥 가져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대답에 경찰조차 말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박 씨는 살해당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누군가에겐 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성취가 자랑스러웠고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던 것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자랑이 결국 자신의 생명까지 위협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이 끔찍한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경고합니다. 돈을 보여주는 건 내 위치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내 약점을 드러내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자랑은 나의 우월감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겐 질투심과 분노를 부추기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위험이 될 수 있다는 무거운 진실입니다. 2022년 10월 박 씨의 사건은 지역신문과 방송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성공을 자랑하다, 죽음에 이르다. 골프 동료가 강도, 믿음이 배신으로. 돈 자랑이 부른 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이런 자극적인 제목이 하루 사이에 수십 개의 기사로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건 범인이 박 씨의 오랜 지인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지역 상공의 회원이었고, 같은 골프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은 얼굴을 마주쳤던 사이. 심지어 박 씨가 술값을 대신 내주기도 했고, 형님, 이번에 같이 동업해보시죠 라는 말도 주고받던 관계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사회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뉴스가 보도되자 지역 커뮤니티와 포털 뉴스 댓글란은 순식간에 수천 개의 반응으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엔 대부분이 박 씨를 안타까워했습니다. 고생 끝에 자리 잡으셨다던데 참 안타깝네요. 믿었던 지인에게 당하다니 사람 무서워서 살겠나. 평소 자랑하긴 했지만 그게 죽을 죄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댓글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슬픔과 함께 냉정한 현실 인식과 자기 반성의 목소리가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 누리꾼은 이렇게 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동네에도 자랑 심한 사람 한 명쯤은 있잖아요. 너무 자주 자랑하면 솔직히 피곤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박 씨 사건이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돈 있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한 세상입니다. 조용히 사는 게 최고예요. 자식한테도 다 말하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어떤 댓글은 참 씁쓸했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자랑도 맘대로 못하고 살아야 하나? 가진 사람은 조용히 살고 못 가진 사람은 분노하고. 그 말에는 이 시대를 사는 중장년과 노년 세대의 깊은 공포와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역 방송은 그 사건을 2차례나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별표 돈 자랑이 부른 비극 별표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에서는 심리학자와 범죄학자의 인터뷰가 등장했습니다. 심리학자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랑을 듣는 순간 자신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교가 반복되면 부러움은 시기가 되고 시기는 분노가 되며 어떤 사람에겐 이 사람은 뺏어도 된다는 위험한 사고로 이어집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처럼 은퇴 이후 소득이 줄고 사회적 관계가 좁아지는 시기엔 이런 심리 변화가 더욱 강하게 작용한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지역 모임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술자리에선 요즘 뭐 잘 되세요? 라는 질문도 조심스러워졌고 누군가 차를 바꿨다는 이야기가 나와도 아니에요. 그냥 오래된 거 수리한 거예요. 하고 얼버무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골프장에서도 브랜드 자랑, 장비 자랑은 사라졌고 누군가가 이 드라이버 얼마짜린데요? 하고 말하려다 스스로 말을 삼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말이 적어졌습니다. 침묵은 이제 지혜로 간주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다음과 같은 무거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돈은 왜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인가? 우리는 왜 타인의 성공에 쉽게 분노하게 되는가? 과시는 죄가 아닌데 왜 벌처럼 돌아오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도 완전히 명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는 가진 자가 더 조심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조심은
내 삶을 지키기 위한 필수 방어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박 씨는 성실했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돈을 모은다는 건 자산을 축적하는 것 이상으로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기술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자랑은 순간의 쾌감, 하지만 침묵은 평생의 방패가 됩니다. 다음 사례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위험을 불러온 이야기, 그리고 또 다른 교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을 지키는 기술, 그 첫걸음은 바로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서울 강북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비 오는 날이면 베란다에서 물소리가 들리고 햇살 좋은 날엔 빨래 냄새가 퍼지는 동네. 그곳에 살고 있던 70대 김아무개 할머니는 겉보기엔 여느 어르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복지관에서 점심을 챙기고 주민센터에서 하는 무료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받고 미용실에 들러 짧게 잘라줘요. 뒷머리 뜨는 거 알지? 하며 동네 사람들과 농담도 주고받던 분이었죠. 마트 장바구니를 끌고 동네 시장을 돌며 이거는 얼마요? 좀 깎아 줘봐요 하며 상인들과도 정겹게 어울렸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그저 평범하고 소탈한 우리 동네에 꼭 한 분쯤은 계신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김 할머니를 오래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참 좋은 분이긴 한데 자랑을 좀 많이 하셔. 처음엔 가볍게 흘려들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서초동에 건물 하나 샀다니까. 나는 말이야, 이 동네 땅값 2천할 때 샀어. 지금은 20억 넘는다니까. 그 말이 나올 때면 함께 있던 사람들은 오 대단하시네요 하며 대꾸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나왔습니다. 복지관 강좌가 끝나고 나서도, 동네 미용실에서 머리 말리면서도, 시장 통닭집에서 기다리는 손님들 사이에서도 김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 근처 아파트만 3채 있었지. 지금 생각하면 그때 좀 더 살 걸 그랬다니까. 우리 손주는 말이야, 이번에 미국에서 MBA 졸업했어. 사위도 건물 하나 있어요. 아주 야무져. 말은 늘 밝고 유쾌했고 특별히 남을 비하하거나 불쾌하게 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선 서서히 무게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던 80대 박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저런 얘기 들으면 괜히 기죽어. 내 아들은 지금도 택배하는데 나는 아파트는커녕 전세도 겨우 살고 있는데. 또 다른 70대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시는 거긴 한데 자꾸 들으면 좀 나만 초라해지는 느낌이야. 사실 김 할머니는 누군가를 깎아내릴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죠. 그리고 자신도 나름의 어려움을 견디며 살아왔다는 자긍심이 섞여 있었던 겁니다. 나도 한때는 하루 14시간씩 일했어요. 시장에서 옷 팔고 손가락 얼어가며 장사했죠. 그런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가진 것이 자랑스러웠고 그 자랑은 곧 살아온 인생의 증거이기도 했던 거죠. 하지만 문제는 그 말들이 매번 반복되었고 그 말이 상대에겐 무게로 작용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듣는 이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마음이 다치고 어떤 이는 불편함을 넘어 분노와 질투를 품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감정은 김 할머니조차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자랑은 처음엔 다들 오 부럽네요 하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복지관, 미용실, 동네 카페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자식 잘된 것도 자랑이야. 노인정 와서 돈 얘기 좀 그만했으면. 우리는 하루 세끼 걱정하는데 말이지.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었던
한 사람의 마음속에 천천히 그러나 깊게 불편한 감정이 쌓여갔습니다. 그 사람, A씨,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지역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력서엔 자원봉사, 사회활동, 선행 경력까지 적혀 있었고, 겉보기엔 참 성실하고 말도 공손한 청년이었습니다. 복지관 직원들조차 이렇게 말했죠. A씨는 말이야, 항상 먼저 인사하고 어르신들 짐도 잘 들어줘. 어려운 일 시켜도 싫은 소리 안 해. 복지관에서 없어선 안 될 인재지. 김할머니 역시 그를 참 예뻐했습니다. 배식할 때마다 우리 아들 같아 하며 반찬 하나 더 얹어주기도 했죠. 하지만 겉모습만 보고선 알 수 없는 사정이 A씨에겐 있었습니다. A씨는 사실 실직 상태였습니다. 몇 달 전까지 식당 주방에서 일했지만 코로나 여파로 가게가 문을 닫으면서 퇴직금도 없이 나오게 됐고 그 후로 일용직과 배달 일을 전전하며 버티고 있었죠. 게다가 부모님도 편찮으셔서 병원비와 약값에 카드 돌려막기를 반복하고 있었고 하숙방 월세조차 몇 달 밀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침에 복지관에서 자원봉사하며 하루를 시작하지만 밤에는 마트에서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 16시간을 버티는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김 할머니의 말은 처음엔 그냥 흘려들을 수 있는 노인네 수다였습니다. 우리 손주 이번에 미국 갔어. 이 동네 땅은 내가 2천에 샀는데 지금은 20억이지. A씨는 처음엔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복 많이 받으셨어요. 하지만 그 말들이 매일 반복되자 A씨의 마음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A씨는 지갑을 열었지만 남은 현금은 고작 3,000원. 그날도 하루 종일 배고픈 상태로 배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김 할머니가 말합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아들한테 100만 원 용돈 줬어요. 애가 요즘 주식한다고 하더라고. 아이고, 걱정 말고 실컷 해보라고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A씨는 젓가락을 든 채 멍하니 굳었습니다. 100만 원을 아무렇지 않게? 난 지금 3,000원 들고 있는데 내 부모 병원비도 못 내서 밀려 있는데 그때부터 A씨는 김 할머니의 말을 더 이상 수다로 듣지 못했습니다. 자랑처럼 들렸고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심지어 저 노인은 뭘 위해서 저렇게 말하지? 란 의심과 분노까지 생겨났습니다. A씨는 마음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가 세 채면 대출 없이도 몇십억이겠네. 그 돈 결국 자식들한테 가겠지. 나 같은 사람한테는 10만 원도 아까운 돈인데. 그리고 어느 날 그 마음은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저 돈 나한테 와도 되는 거 아냐? 그 순간부터 A씨의 생각은 행동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범죄라는 자각 없이 정당화된 채 억울함이라는 옷을 입은 채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다가오고 있던 겁니다. A씨는 복지관에서 김 할머니의 기가시간, 동선, 사는 층수, 현관문 구조, 인터폰 위치까지 전부 눈에 익히게 되었고 그 지식은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 계획서가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김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점심을 먹고 마트에서 장을 본 뒤 천천히 귀가했습니다. 늘 그랬듯 집에 오면 작은 반찬을 나눠 담고 TV를 켜두고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일상. 그런데 오후 3시 40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택배 왔습니다. 요즘은 택배 기사가 많아 할머니는 별 의심 없이 인터폰도 확인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문을 강하게 밀치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뭐야? 누구야? 조용히 하세요. 안 다치게 할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그 남자는 다름 아닌 복지관에서 김 할머니와 늘 인사를 주고받던 자원봉사자 A씨였습니다. A씨는 머리에 모자를 눌러쓰고 입에는 마스크를 썼지만 할머니는 눈을 보고 바로 알아챘습니다. A씨, 너 왜 이러는 거야?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피한 채 조용히 손목에 테이프를 감고 입을 틀어막으며 몸을 거실 소파에 묻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다급했고 손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장, 장롱, 냉장고 위, 화장실 수건함까지, 할머니의 지갑, 안방 장롱 속 봉투, 그리고 작은 예금 통장 몇 개와 귀금속 몇 점을 가져갔습니다. 할머니는 소리를 내지 못했지만 그 눈빛엔 배신감, 공포, 그리고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반찬도 줬었는데, 우리 아들 같다 그랬는데, 너무 무섭다. 제발 그만해. A씨는 범행 내내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아무도 나 좀 도와주질 않더라고요. 진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집을 빠져나갔고 김 할머니는 온몸이 묶인 채 거실 바닥에 앉아 눈물만 흘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우연히 할머니를 찾아온 옆집 아주머니가 문이 열린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할머니는 경미한 외상과 심각한 심리적 충격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 할머니는 혼자 집에 있는 걸 두려워하게 됐고 심지어 복지관조차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뉴스엔 나오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분의 생활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문 열기 전에 이제 꼭 인터폰부터 확인해요. 사람이 무섭더라고요.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고요. 괜히 내가 자랑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밤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자식들은 뒤늦게 내려왔고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검거되었지만 김 할머니 마음에 남은 건 용서가 아닌 상처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의 말수는 줄었고 집 안전등은 늘 켜져 있으며 잠깐 외출할 때도 현관문 앞에 종이 쪽지를 붙였습니다. 안에 아무도 없어요. CCTV 있음. 이 사건은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보다 더 큰 심리적 피해를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감, 그리고 자신의 말 한마디가 불러온 참사에 대한 스스로의 죄책감까지, 그리고 그 죄책감은 김 할머니의 입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 말도 안 해요. 가진 게 뭔지, 자식이 뭘 했는지, 그 얘긴 이제 나랑 상관없는 일이 됐어요. 김 할머니를 덮친 사건은 지역사회에 빠르게 전해졌고, 경찰은 CCTV와 출입기록, 카드 사용 내역을 토대로 불과 이틀 만에 A씨를 검거했습니다. 체포 당시 A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경찰에 응했지만 표정은 무표정한 듯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실에서 A씨는 처음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감정과 억울함을 하나둘씩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분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 말들이요. 우리 같은 사람한텐 자랑이 아니라 조롱처럼 들려요. 나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그 사람은 밥 먹으면서도 우리 아들은 이번에 또 땅을 샀다. 나는 이 동네 아파트 3채 팔아봤다. 그런 얘기를 해요. A씨의 말은 단순한 질투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들이 반복될수록 자신의 현실과의 극심한 간극이 비참함과 분노를 키운 것이었습니다. 복지관에 오는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다들 어려운 마음 안고 오는데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해야 하나 싶었어요.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고 생각했나요? A씨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삶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날도 그냥 미용실에서 들은 이번에 아들한테 100만 원 줬다는 말. 그 말에 또 잠을 못 잤습니다. 나도 아들인데 난 우리 엄마 병원비도 못 내는데. A씨는 범행을 계획한 뒤에도 며칠간 수십 번 마음을 접으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지관에 다시 나타난 김 할머니가 이번엔 손주가 외제차 뽑았다더라 고 웃으며 말하던 날, 그 말 한마디가 마지막 도화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A씨는 어차피 저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에 못해라는 생각과 함께 모든 걸 체념해버렸습니다. 경찰은 그의 진술에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A씨는 강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술 하나하나가 던지는 사회적 질문은 너무도 묵직했습니다. 그냥 말이었을 뿐인데 나는 자랑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를 말한 거였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는 말이었을까? 김 할머니는 지금도 그날을 떠올릴 때면 무겁게 한숨을 내쉰다고 합니다. 그냥 습관처럼 한 말이었어요. 아들 잘 됐다고 하니까 기분 좋고 옛날 생각나서 한마디 한 건데 내가 그렇게까지 상처 줬을 줄은 정말 몰랐지요. 할머니는 자신이 무심코 던졌던 말들이 누군가에게 비수처럼 꽂혀 있었다는 사실을 사건 이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빼앗지도 해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누군가의 가슴을 파고들었고 그 가슴 속 상처는 결국 진짜 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은 흘러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말이 공기처럼 사라진다고 착각하죠. 하지만 아니에요. 말은 기억에 남습니다. 그 말이 누군가의 아픈 부분을 건드렸다면 그 말은 머리에 남는 것이 아니라 가슴 한가운데 박혀버립니다. 아유,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지. 좋은 일인데 왜 불편하지? 나도 한때는 잘 나갔었는데.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 질투가 되고 분노가 되고 결국 행동이 됩니다. 김 할머니는 그날 이후 사람들과 대화할 때마다 더욱 조심하게 되었고 스스로 말수를 줄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이제는 누가 물어도 잘 안 말해요. 잘 산다는 말도 자식 자랑도 괜히 입 열었다가 또 누가 상처받을까봐. 그녀는 상처 준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깊이 상처받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랑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삶을 이야기한 것뿐이었으니까요. 여러분, 말은 무기가 될 수도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닌 절망의 잣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그걸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더 따뜻한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사건은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범죄 뉴스로 스쳐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정말 배워야 할 점은 바로 말 한마디가 사람의 삶을 건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은 이번에 차 바꿨다네. 집 하나 더 샀어. 난 그 나이 땐 벌써 집 2채였지. 그 말들은 말하는 사람에겐 그저 인생 이야기고 자랑이라기보다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은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에겐 그 말이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틸까?
걱정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말들이 비수처럼 꽂힙니다. 자랑은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그게 아무리 사실이고 누구를 비하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해도 상대의 마음 상태와 처지를 모른다면 그 말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진 사람, 나이가 많거나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말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누군가에겐 비교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때론 질투를 낳고 분노를 낳고 나아가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나는 단지 말했을 뿐인데 라는 말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말에도 무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삶의 경험이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말을 나눌수록 더 깊이 배려하는 말, 더 따뜻하게 감싸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나는 오늘 누구에게 어떤 말을 건넸는가? 그 말이 누군가에게 어떤 무늬로 남을까? 말이 칭찬이 되길 바랐지만 혹시 상처는 아니었을까?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크게 가진 것을 말하지 않고 작게 가진 것조차 나누듯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에게 빛이 되기를, 또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나보다 월등히 잘난 사람은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나와 비슷했던 사람이 갑자기 돈을 자랑하면 그건 열등감과 분노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론이죠. 실제로 자랑을 반복해서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되고 어떤 경우엔 피해를 주고 싶다는 충동까지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즉, 자랑은 곧 공격을 유도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좋은 일이 있어서 말한 건데요. 그렇다고 모든 이야기가 자랑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기쁜 일이 생기면 가족에게, 친구에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말을 누가 어떻게 듣느냐에 있습니다. 내가 한마디 차 바꿨어 라는 말이 누군가에겐 나는 아직도 그랜저인데, 나는 월세 사는데, 이런 감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게 쌓이면 결국 경계, 질투, 혐오로 바뀔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종종 이 정도는 말해도 되겠지. 그래도 나 이만큼 살았다는 걸 알려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는 그 말을 꾹 삼키는 사람입니다. 60억 자산을 가지고도 마을 복지관에서 국수를 말아먹던 고 김영배 어르신 부부 기억하시죠? 그분들은 아무 말 없이도 세상 누구보다 품격 있고 끝내 존경받는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자랑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자랑은 나를 어떻게 보이게 할까? 내 이야기를 누가 어떤 눈으로 듣고 있을까? 사람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진심을 곱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 반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보다 절제, 과시보다 겸손, 보여주기보다 지키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진짜 부자는 자랑하지 않는다. 자랑하는 순간 부는 표적이 된다. 여러분의 돈, 인생, 명예, 지키는 것이 보여주는 것보다 100배는 어렵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누군가에겐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겐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누군가의 자랑이 불편했던 적, 또는 내 말이 본의 아니게 자랑처럼 들려 곤란했던 기억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의 지혜가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마흔 이후 사람 공부.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깊은 이야기를 가능하게 합니다.